이번 영상은 2018년도 서울대 일반 전형 화학 문제입니다. 서울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화면을 정지해 놓고 직접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이 제시문에서 어떤 부분을 이용하지 못했는지 확인하기 바랍니다. 제시문에 델타 G가 있네요. 여러분들은 델타 H는 엔탈피 변화량으로 배웠을 텐데요. 델타 H와 델타 G는 다른 개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델타 H는 출입하는 전체 열량이기 때문에 이 반응이 흡열인지 발열인지 알려주는 값이고요. 델타 G는 전체 열량 중에서 실제 쓸 수 있는 에너지량을 나타냅니다. 델타 G로는 이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비자발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데요. 델타 G가 음수면 자발적 반응, 양수면 비자발적 반응입니다.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화학 전지를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전자를 주려는 물질과 전자를 받으려는 물질 사이의 도선을 연결하면 자발적으로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즉, 이 제시문에 있는 생소한 델타 G는 수소 연료 전지 문제를 풀 때 활용하게 됩니다. 1-4번과 5번은 광합성 과정을 산화환원과 결합 에너지를 활용해 설명하는 문제네요.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문제는 분자 구조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C3H8인 프로페인의 분자 구조를 그려보면 탄소와 수소의 결합이 총 8개, 탄소와 탄소의 결합이 2개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소 분자나 이산화탄소의 분자 구조를 그리면 위와 같은 답이 됩니다. 1-2번입니다.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 문제도 한 문항 안에 여러 개의 질문이 있으니 동그라미 번호로 체크하는 연습을 합시다. 그래야 긴장 상태에서도 문제를 놓치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먼저 단위 질량당 연소열의 크기 순인데요. 연소열의 단위가 kJ/몰이기 때문에 각 연소열을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됩니다. 답은 수소가 제일 크고 메탄올이 제일 작습니다. 단위 질량당 연소열의 크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해 답해보겠습니다. 수소가 연소열이 크니까 단순하게 분자량분의 수소의 개수라고 답하면 안 됩니다. 서울대 문제는 앞 문제의 답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에서 결합이 생성될 때 에너지가 방출된다고 했기 때문에 생성물의 개수를 염두에 두고 계산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답은 생성물인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수를 각 연료의 분자량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단위 부피당 연소열의 크기를 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위를 이용하면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부피당 연소열의 단위는 연소열 퍼리터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구한 단위 질량당 연소열의 밀도를 곱하면 원하는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문제인데요. 역시 한 문항 안에 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위 반응은 수소가 전자를 잃는 반응이므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납니다. 전지는 전자를 주려는 물질이 마이너스 극에 전자를 공급하고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받게 되어 전자에 일정한 흐름이 생겨 전류가 흐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극에서 일어나는 반응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체 반응에서 마이너스 극의 반응식을 빼주면 됩니다. 즉 전체 반응식이 두 분자의 수소와 한 분자의 산소가 두 분자의 물을 만드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 문제에 있는 수소의 산화 반응식을 빼면 한 개의 산소 분자가 4개의 수소 이온과 4개의 전자를 만나 두 분자의 물이 생성되는 반응식이 됩니다. 각각의 표준 전극 전위를 구하려면 전체 기전력을 구하는 식을 알면 됩니다.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의 기전력과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환원 반응의 기전력을 더한 값이 전체 기전력인데요. 마이너스 극에서 수소의 산화 기전력은 0이기 때문에 플러스 극의 환원 반응에서 일어나는 기전력이 전체 기전력 값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패러데이 상수와 델타 G가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문제를 풀겠습니다. 이 내용은 실제 화학토에서 빠진 내용이고 고급 화학에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접하지 않은 일반고 학생들은 풀기 어려웠을 수 있으나 서울대 면접에 특성상 교수님께서 힌트를 주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서울대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웬만하면 붙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힌트를 얻어서 풀면 붙고
그렇지 않으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평소에 선생님들 설명을 듣고 이해뿐 아니라 생각하는 훈련을 합시다. 제시문의 ΔG 는 화학 반응에서 낼 수 있는 최대 에너지를 의미하는데 수소 연료 전지에서 전자가 이동하면서 낼 수 있는 에너지인 ΔG와 화학2에서 배웠던 기전력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식에 대입하면 ΔG는 마이너스 474,000이고 N은 전자의 몰수이므로 4를 대입하고 F는 패러데이 상수를 넣으면 전체 전위는 1.23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각 전극에 대한 반응식이므로 전체 전위에서 마이너스 극의 전위인 0을 빼주면 플러스 극의 전위값이 됩니다. 1-4번입니다. 여기도 두 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생명과학2에 나왔던 광합성 내용을 산화환원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화학 문제는 생명 관련 내용이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생명과학2를 공부했던 학생들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면접 문제 특징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한 힌트는 1-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들 간에 서로 힌트가 될 만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참고하기 바랍니다. 광합성의 반응물인 이산화탄소에서 탄소의 산화수는 플러스 4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에게 전자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과 반응해서 포도당이 될 때에 물의 수소는 탄소보다 전기 음성도가 더 작은데 이것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더 작다는 것이고 즉 전자를 쉽게 내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산소는 탄소 대신 수소에게 전자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탄소는 더 이상 전자를 뺏기지 않게 되어 산화수가 0이 됩니다. 산소 분자와 포도당은 두 단계의 서로 다른 반응을 통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1-5번에 보면 물의 광분해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으므로 물이 분해되면 산소가 발생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물이 빛 에너지를 받아 분해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산소와 수소 사이의 공유 결합이 끊어지고 산소가 만들어져야 하므로 산소 원자 간의 공유 결합이 일어나야 합니다. 전자의 이동을 고려해서 생각해보면 빛 에너지가 물에서 산소와 수소 간에 공유 결합되어 있는 전자를 들뜨게 해서 전자를 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결합이 깨져 산소 원자와 수소 이온, 전자로 분리가 되는데 산소 원자는 옥텟을 만족해야 하므로 다른 물 분자로부터 나온 산소 원자와 이중 결합하여 산소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이어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떨어져 나온 수소 이온과 전자는 이산화탄소와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의 산소가 전기 음성도가 더 낮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받아서 포도당이 되는 반응이 진행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수소 이온이나 전자를 운반해주는 단백질들이 있어서 일어나게 됩니다. 화학2의 답은 이 정도로 해도 되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생명과학2의 광합성의 명반응과 암반응을 전자의 이동에 맞춰 공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제인 1-5번입니다. 물을 분해하려면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이 끊어져야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소와 수소의 공유결합 에너지를 알아야 합니다. 물을 분해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므로 관련식을 써보면 제시문 1-2번에서 수소 연소열의 역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고요. 이때의 ΔH는 570kJ/몰입니다. 이 식에서 산소와 수소의 결합 에너지를 계산하면 ΔH는 반응물의 결합 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 에너지를 뺀 값이므로 이를 이용하면 산소와 수소의 결합 에너지는 487.5kJ/몰이 됩니다. 실제 수소와 산소의 결합 에너지는 467kJ/몰이어서 180kJ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소를 잃어버린 산소가 이중 결합을 이루어 산소 분자를 만들면서 위 제시문에 나와 있는 500kJ/몰과 빛 에너지를 함께 이용하기 때문에 이 반응은 가능해집니다. 생명 내용을 첨부하면 이 반응을 도와주는 효소도 있고요. 위 표는 산화환원 반응인 수소 연료 전지와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입니다. 풀이로만 끝내지 말고 이렇게 나온 내용을 비교하며 정리하는 공부를 합시다. 앞의 구분에 따라 직접 내용을 채워넣고 답과 비교해가며 개념을 정리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2018년도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생소한 개념이 있기는 했으나 합격한 학생이 이 모든 문제를 맞추지는 못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제시문의 조건들을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